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이 관세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를 튈지도 모르고요. 또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모기지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집을 현찰로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모두 다 융자를 해서 삽니다. 그 융자를 모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기지 때문에 사실상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혹은 바이어스 마켓 혹은 셀러스 마켓, 지금 판매자가 더 유리한가 혹은 구매자가 더 유리한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집값도 중요하지만 이 이자율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50% 이상의 금액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이를 30년 동안 다 낸다 그러면 이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3%일 경우에는 30년 동안 75만 8,280불을 내는 반면, 7%인 경우에는 30년 동안 119만 7,720불을 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있겠죠. 매달 1,219불을 더 내게 됩니다. 3%와 7% 차이. 그리고 30년 동안 쭉 내고 남은 자그만치의 돈은 얼마를 더 갚냐? 43만 9,440불을 더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집값이 10만 불이 비싸든 싸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기지가 문제겠죠. 지금 집값을 10만 불 더 비싸게 주고 산다 하더라도 모기지 이자율을 낮게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값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모기지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기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를 올리면 모기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또한 집값도 올라갈 수가 있으나 집 판매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치상으로 집값의 밸류는 올라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내 던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국채,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와 상관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여기도 영향을 받지만 연준의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10년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모기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너무 힘들어서 이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다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국채를 국제 시장에다가 다 도로 풀어 놓는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 가격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또 국채가 많이 나오니까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국채를 많이 팔아 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기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상 3%의 모기지가 나온 적이 있을까요? 예, 있긴 있는데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오히려 19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당시 모기지가 15%, 20% 이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와, 그 이자를 내고 어떻게 살아? 근데 또 그때 당시엔 또 집값이 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LA 코리아타운에 한 10만 불, 15만 불 주고 샀던 집이 지금 다 100만 불이 넘어갑니다. 100만 불, 150만 불 합니다. 당시에는 물론 이자율이 비쌌기 때문에 매달 먼틀리 내는 돈이 그때 당시 돈으로 뭐 800불 이렇게 되면 꽤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베드룸 뭐 200불 이렇게 렌트하던 시절에 800불 낸다, 그러면 지금 뭐 한 5,000불 내는 거 못지않게 비싼 금액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지금 30년이 거의 다 끝나간 분들, 혹은 또 페이오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끝나가는 분들은 매달 월 모기지 내는 게 800불 정도다. 그럼 요즘 같은 물가에 진짜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지난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뭐 거의 붕괴되다시피 할 때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너무 힘드니까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기지가 2.65%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속 한 3%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집을 사신 분들은 아주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60만 불짜리 집을 사도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모기지 페이먼트가 한 2천 불 조금 더 내는 거고요. 지금 똑같은 집을 사신다 그러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모기지를 갖다가 한 3천 불 이상 내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1-2년 내에 3%로 도로 돌아올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저도 라스베가스에 집을 샀는데 저는 캐시를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모기지 이자율이 그렇게 싼데 그냥 이자로 사는 게 더 이득 아니겠어요? 왜 굳이 캐시로 샀어요? 그때 당시 제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 보자고요. 3% 모기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집을 사고 캡 레이트라고 집 산 금액과 렌트를 주는 비율이 10%가 넘었어요. 지금은 한 15%가 넘습니다. 1 년에 15%를 갖다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3% 이자를 내는 게 이득일까요? 그 지불해 갖고 돈을 버는 게 이득일까요? 이런 것들도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캡 레이트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살라고 하는데 지금 이자율이 뭐 6% 혹은 7% 예요. 근데 월부로 우선 사잖아요. 여러분이 뭐 현찰로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한들 우선 그 돈을 다른 데 비즈니스에 돌리고 월부로 샀는데 그 돈 갖고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5% 6%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집을 월부로 사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이건 너무나 간단한 수학입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을 현찰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모기지가 엄청나게 내려갔던 게 제롬 파월의 이 경기 부양책이었죠. 이게 또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참 웃긴 게 금리를 낮추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요. 금리를 높이면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뭐가 있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걸 많이 합니다. 크레딧 카드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도 다 월부로 삽니다. 집도 다 월부로 사죠. 그러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요. 물건을 많이 사면 어떻게 되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팔겠다는 사람보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예, 부담스러우니까 쇼핑을 덜 하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도 줄어들고 자동차도 웬만하면 조금 더 미뤄서 산다는 생각하고 또 집도 더 조심스럽게 좀 신중하게 이렇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 뭐죠? 예, 소비 지출이 적어지고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물가는 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와 딱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기지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왜냐? 집을 현찰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시면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2025년 올해에도 30년 고정 모기지는 계속 6%부터 7%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6년도에도 소폭 하락할 수가 있지만 3%대의 금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려면 몇 가지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정치 뉴스, 사회 경제 뉴스에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올라가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이 팔리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집인데 아까 설명드렸죠. 똑같은 집을 샀는데 월 2천 불을 내냐 3천 불을 내냐 이 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실업률 발표를 하죠. 예, 실업률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 일을 못한다. 그럼 나가서 독립해서 살 생각을 안 하겠죠. 예, 부모 밑에 있던가 혹은 부모 밑에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와 룸메이트를 한다든가 이래서 소비 지출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또 이 경우에는 금리가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모기지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되게 상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자기 돈으로 안 빌려줘요. 또 다른 돈을 끌어옵니다. 그거 뭐 얘기하면 진짜 복잡한데 그 은행도 남한테 돈을 빌려서 여러분께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사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또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는데 이걸 반대로 팔아버리잖아요. 예, 팔아버리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일본이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다음인데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혹은 힘들어서 전략적으로라는 얘기는 미국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일부러 국채를 내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요. 국채 수익률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모기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좀 심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모기지가 7% 8%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럼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다려야 되냐? 예, 언제 사라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집을 산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금리를 예측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재정상 준비가 되었을 때 집을 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정상 준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집 모기지를 내고 또 추가로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나가는 돈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감당이 가능할 때 집을 사는 게 낫다라고 프로스트 뱅크의 모기지 전문가 비벌리 행킨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금리와는 연애를 하고 그다음에 집과는 결혼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Date with rate 그다음에 marry with house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리에는 민감하게 항상 관심을 갖고 주고받고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건 집이기 때문에 집이 마음에 들고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면 금리가 지금 조금 높더라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페이먼트가 3,000불이다 하더라도 그걸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집을 사는 게 맞다는 것이죠. 왜냐?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리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리파이낸싱을 하면 아무래도 좀 수수료 같은 거 비용 같은 게 뭐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파이낸싱을 해 갖고 여러모로 이득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한 4 년, 5년 후에 이 코로나 때처럼 3%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리파이낸싱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처음 사는 분들이 많이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 모기지 페이먼트 외에 HOA 관리비죠. 예, HOA 비용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프로퍼티 텍스는 얼마인가? 그리고 집 보험료. 보험료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에 LA에 산불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불짜리 집을 사면 여러분이 보험료로 10,000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0불 가까운 돈이에요. 이것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도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시카고가 지금 미국에서 프로퍼티 텍스가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고 통상적으로 이제 집값의 1%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생각 안 하고 집을 샀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샀던 집은 공항이랑 가깝기 때문에 공항의 소음 때문에 특별 존으로 지정이 돼 갖고 프로퍼티 텍스가 1년에 600불밖에 안 내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 텍스도 같이 계산을 해서 한 달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HOA 플러스 프로퍼티 텍스 플러스 그다음에 보험료 그리고 집 관리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 관리비는 뭐냐면 집이 커서 가드닝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드너를 불러야 된다. 혹은 집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영장에 있는 집을 살았는데 수영장 관리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수돗물 가격도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여름에 증발하는 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 계속 채워 놓으려면 수돗물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잔디밭이 많으면 잔디밭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수도세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뭐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딱 뻔한데 수도세 같은 경우는 집 크기에 따라서 이게 되게 비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A가 무조건 비싸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HOA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있는 집 중에 하나 콘도는 HOA가 한 달에 300불이 넘어가요. 근데 새로 산 집은 HOA가 150불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 싼 가격에 집값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HOA가 비싼가? 그 대신 거기 HOA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물값이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고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300불이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HOA 없는 집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드너를 부르고 청소를 하고 수영장에 있어서 수영장 관리를 하고 물값이 더 엑스트라 나간다.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HOA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은 공동 수영장이 없어요. 공동 바베큐장 하나 있고요. 공동 놀이터 하나 있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곳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든들이 있는데 HOA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든 청소, 그다음에 밤에 뭐 단지를 갖다가 불을 밝혀주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아지 산책시키는 곳, 그다음에 놀이터, 바베큐장 이런 거 정도 관리이고 또 공동으로 보험이 드는 게 있습니다. 콘도가랑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지붕 보험을 들어주고 뭐 이런 게 있고 외벽 같은 거 커뮤니티 같은 데는 외벽에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칠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생각해 보면 HOA를 한 달에 150불을 낸다 하더라도 별로 아깝지가 않은 게 제가 가드너만 불러도 그 비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계산해서 한 달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야 할 집은 딱 결정이 났죠. 본인의 능력껏 이 금액이 다 감당되냐. 모기지가 몇 퍼센트든 간에 지금 월 페이먼트 그다음에 HOA, 프로퍼티 텍스, 보험료, 집 관리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4,000불이 들어간다. 내 수입으로 4,000불을 감당할 수 있냐? 그거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본인 수입의 25%만 들어가면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도 30% 정도면 괜찮지만 본인 수입의 50%가 들어간다. 내가 한 달에 8,000불 버는데 4,000불이 집에 들어간다. 그거는 좀 위태위태한 것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시고 지금 집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 예, 금리가 높아서 파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 가격을 결국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캡 레이트 같은 거를 계산하는 거는 단순히 집값에서 그냥 얼마의 임대료가 들어오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캡 레이트과는 별개로 한 달에 나가는 돈, 실제 나가는 돈이 얼마고 렌트를 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산 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60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다 포함해서요. 프로퍼티 텍스, 보험료, 그다음에 HOA, 집 관리비, 모기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시세로는 그 동네가 렌트를 잘 받으면 2,500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2,300불 정도 받으면 렌트가 좀 잘 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렌트비는 올라가겠죠. 제가 내는 돈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프로퍼티 텍스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HOA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모기지, 이 금리는 30년 고정을 샀기 때문에 30년 뒤에도 똑같은 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렌트비가 이 모든 비용을 상쇄하고 남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때부터는 제가 남한테 집을 렌트만 줘도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더라도 재산은 날이 갈수록 쌓여 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투자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제 캡 레이트 뭐 이거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 돈을 집어넣었을 때 한 달에 얼마 렌트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잘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만 모기지 레이시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의 크레딧이 나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 점수가 꽤 중요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780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좋은 레이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이 없어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한국에서 생활비 쓸 일이 미국보다 훨씬 적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6개월 있는 동안 한 달에 한 2,500불 정도면 이곳 평택에서 아주 넉넉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생활비가 엄청나게 적게 들죠. 그러니까 모든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다 0이었습니다. 예, 부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한 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를 받는 은행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빌더가 같이 특별 레이스를 설정해 주는 전 새 집이었기 때문에 설정해 주는 그 은행에다가 받았는데 거기가 제일 싸게 해 줬어요. 예. 사실상 제일 싸게 해 줬는데 형식적으로라도 두 군데 더 이 에스티메이트를 받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더가 해준 은행만 딱 선택하면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 두 곳을 알아봐서 뭐 예를 들어서 웨스트뱅크 같은 데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유에스뱅크 같은 데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예 제일 좋았던 곳은 이 빌더가 소개시켜 줬던 은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운이 좋았던 게 미국 가던 날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죠. 예 당시에 좀 경기가 나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제롬 파월 의장이 0.5%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0.5% 금리가 낮춰지니까 당연히 모기지도 낮게 나왔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4.62%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정도 받기가 이제 거의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집을 살 때 20% 밑으로 이제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면 또 보험을 들여야 됩니다. 예, PMI 보험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 2026년도에는 금리가 3%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 얘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는 여전히 6%부터 7%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0.5% 차이도 한 달에 몇백 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되게 변동성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를 보고 집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부동산 시장은 타이밍보다 개인의 재정 상황이 더 중요하다. 암만 타이밍 좋고 암만 저렴하게 모기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갚지 못하면요. 그 집을 뺏기게 됩니다. 그게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였어요. 감당이 안 되는 집을 사 갖고 결국은 다 뺏기고 은행에 이 깡통 주택들이 넘쳐나던 시절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사냐, 모기지가 몇 퍼센트대 사냐.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의 재정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모기지 플러스 HOA, 인슈런스, 프로퍼티 텍스, 즉 관리비 다 포함해서 내가 먼틀리 내는데 전혀 부담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차피 몇 년 뒤에는 또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리파이낸싱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보시면 집은 내가 필요하다. 그럼 지금 사시는 게 좋고요. 투자용으로 집을 산다. 그러면 투자용으로 집을 사는데 지금 현찰 주고 살 게 아니다. 융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불리한 상황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집을 팔아야 되겠다. 이것도 지금은 약간 불리한 상황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지금 7%의 모기지 이자율은 구매자들이 선뜻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관세 전쟁 이게 제일 크게 닥치는 거는 예 우리의 물가예요. 바로 우리가 뭐 마켓 사는 물가 이런 것들이 제일 크게 닥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늘리는 데 중요한 이 부동산, 이 부동산에도 꽤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준비하시고 항상 준비된 사람이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는 뭘까요? 크레딧 카드 다 빚 갚으시고요. 평소 크레딧 점수 많이 올려 놓으시고 세금 보고 제대로 꼬박꼬박 하시는 거 요즘에는 3 년치 세금 보고 다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컴에 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안 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하는 게 단순히 모기지만 계산 안 합니다. 예. 모기지 플러스 그다음에 HOA 플러스 프로퍼티 텍스 플러스 보험료 플러스 다 계산해서 이 금액이 여러분의 지난 3 년간 인컴이랑 비교해서
몇 퍼센트인가 이걸 확인해 보고 융자를 주기 때문에 세금 보고도 꼬박꼬박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와중에서 돈 번 사람이 진짜 돈을 버는 겁니다. 항상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힘든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땐 집을 되게 또 싸게 살 수도 있어요. 현찰로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힘이 되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예, 그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이 또 누르면 구독 취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내용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독이 되어 있으면 또 구독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